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이번 주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원래 첫눈은 조금 가볍게 맛보기 정도로 내리는 그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일주일 사이에 이 첫눈이 내렸는데 정말 화끈했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많이 많이 와서. 내려서 네. 무서울 정도였거든요. 저도 차를 며칠 놓고 다니면서 출퇴근길이 조금 불편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큰 문제 없이 다녔습니다. 아우 다행이에요. 근데 그나저나 눈을 보면서 좀 이렇게 반갑고 막 네. 이래야 되는데 출퇴근 불편한 것만 머리에 떠올라서 이제 낭만은 다 사라지고 현실만 남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서글프긴 하더군요. 아이들은 좋아서 비명을 지르는데 어른들은 또 힘드니까 비명을 지르게 네. 되더라고요. 근데 경제 상황도 아주 꽁꽁 얼어붙어서 낭만 따질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를 인하했는데 네. 이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지금 낭만을 따질 때가 아니긴 합니다. 네. 종종 제가 내수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지난 28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당초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동결을 할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거든요. 0.25%포인트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달에도 인하를 했고 이번에도 인하를 했으니까 두 차례 연속 인하거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그래서 3.25%에서 3%로 낮아졌고요. 네. 당초 시장은 한 차례 지난달에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동결을 하고 내년 1분기로 넘어가서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국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라든지 추가 금리 인하 조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하느니 좀 깜짝스러운 조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깜짝 인하잖아요. 네. 좀 급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올라있는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낮추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 연속해서 금리를 이렇게 내릴 정도로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는 거는 경기가 식어가는 게 심상치 않다라는 걸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 하는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 그날 나온 의결문을 보면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이 얘기는 경기가 식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얘기는 더 빨리 침체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준금리 수준을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2.25%까지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0.25%포인트씩 내린다고 봤을 때 세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출 이자 내느라 네. 되게 부담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이 반갑긴 하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하느니 이렇게 금리 인하에 좀 급하게 나서는 느낌이지라는 걱정도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자료를 좀 살펴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네. 98만 6천 명을 넘었어요. 통계 집계 위에 가장 많습니다. 오. 금융감독원 자료에서 지난 9월 말까지 국내 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보면 지난해 0.46%에서 0.61%로 0.15%포인트가 올랐거든요. 3분기까지 실제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사업자 연체 금액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30%나 증가해서 1조 6천여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돈 못 갚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한계 상황으로 버텨온 사업자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난해 폐업 신고자가 98만 6천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폐업 신고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골목 상권 엄청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 데이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출이 버텨주고 있어서 우리 경제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출 둔화 조짐까지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에 지금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역 장벽 높아지고 무역 환경이 내년엔 조금 더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럼 수출이 둔화되면 반대쪽에 있는 내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내수는 이미 망가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때 쓸 카드라도 있어야 되죠. 정부가 보통은 이렇게 되면 재정 여력을 동원해서 돈을 좀 풀어서 내수를 조금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가 지금 세수 펑크로 재정 투입 상황이 안 됩니다. 네. 또 여전히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부정적인 지금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뭐 경기는 식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도 내렸습니다. 네. 1%대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했는데요. 같은 날. 내년에 당초에 2.1%대 성장, 그래도 2%는 성장할 거야 이렇게 네. 봤었습니다. 근데 2% 선을 포기하고 내년에 1.9% 성장을 보일 거다 이렇게 낮췄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1%대 경제 성장을 보인 건 과거 딱 4차례가 있습니다. IMF 때 2008년 금융위기, 가장 최근으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이 이때처럼 녹록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사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올 하반기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었고요. 한 8개 중에 5곳은 1% 후반대를 전망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클레이즈,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런 것들이 전부 1%대 후반대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내년에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모건 스탠리가 1.7%의 성장을 예상할 정도로 좀 비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조치가 연이어서 시행이 되면 네. 진짜로 우리 경제 회복이 좀 도움이 될까요? 지금 조치가 회복에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경제가 더 악화되는 걸 막는 조치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의 기준금리는 높다 낮다가 조금 상대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네. 빠르게 싣고 있는 내수 침체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더 떨어뜨려서 아까 2.25% 수준까지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년 1, 2분기에 추가적으로 하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기 식는 속도가 더 빠르면 더 빨리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 2분기에 걸쳐서 내릴 거냐 아니면 1분기에 한꺼번에 내릴 거냐 뭐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보통 온기가 남아있는 냄비를 데우는 것하고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차가운 걸 꺼내서 데우는 것하고 데우는 시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너무 차가운 물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면 불 켜놨는데 불이 꺼지는 상황도 있어요. 그거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온기가 경제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는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온기가 완전히 식기 전에 불씨를 되살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가계부채 우려하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단어에 정부가 좀 매몰돼 있어서 이미 이 시기를 놓쳤다는 분석들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초로 가면 정부가 경제 살리기 위해서 추경 편성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 같고요. 아마도 추경 편성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걱정이 네. 이 환율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달러당 1,400원 정도 육박하면서 이 기준금리 떨어뜨리면 더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의 값어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 되면 워낙 우리 돈의 약세 환경을 만들어내는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달러 대 환율이 지금 1,400원에서 1,390원 요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요. 이런 원화의 약세 상황이 다른 나라들은 다 괜찮은데 우리만 원화만 유독 약세다. 그럼 이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또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화폐의 약세,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약세의 상황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 트럼프 재집권을 앞두고 전 세계가 환율 전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단순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강한 미국이 예고되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튼튼하니까 이른바 달러의 강세 또는 슈퍼달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것도 틀린 분석은 아닌데 사실 이것만이 지금 외환시장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를 우리가 보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과도하게 기타 통화들이 지금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각국이 미국의 보편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외환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까지는 알아들었어요, 저. 근데 중간 이후부터 약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졌거든요. 네. 지금의 달러 강세하고 트럼프가 말하는 보편 관세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트럼프 일기 때를 저희가 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관세라는 게 보편 관세 얘기는 없었고 대중국 관세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중국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 엄청 높일 거야. 그러면서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때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엄청 세게 물렸단 말이죠. 이게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올려요. 물품마다 이렇게 달리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대중국 관세를 물리는데 그러면 이런 미국에 중국은 어떻게 대응했냐를 지금 각국이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중국이 대응한 걸 보고 우리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되겠다를 보면서 외환 시장을 지금 다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요.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물리니까 당연히 보복 관세를 같이 물렸습니다. 미국 너네가 이만큼 관세를 물리면 우리도 대응해서 이만큼 물릴 거야 하면서 한편에선 뭘 했냐면 위안화 가치를 급격하게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미국이 관세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제품의 가격을 높여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면 환율 때문에 이 관세의 영향을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달러로 사오는 값어치가 싸지기 때문에 네. 관세를 붙여도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당시 2018년도에 위안화의 차트를 달러 대 위안화의 차트를 보시면 미국이 관세를 세 차례에 걸쳐서 부과할 때마다 위안화 가치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이제 우리처럼 외환 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뭐 흔히 말하는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국가에서 고시 환율을 때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중국이 대응해 왔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각국이 그럼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트럼프의 재집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관세를 보편 관세라는 개념으로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유럽 쪽에서 요즘 유럽이 워낙 경기가 안 좋긴 한데요. 유럽 쪽에서 지금 유로화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한국의 원화가 약세게 된 비율보다 유럽의 유로화가 떨어진 게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경기도 안 좋은데 만약에 미국이 보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 수출 시장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미리 유로화의 가치를 지금 상당히 떨어뜨려 놓고 있다. 그러네요.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어떻게도 해석하냐면 미리 떨어뜨려 놓고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협상이 들어오면 네.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유로화 강세를 조금 유도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양보를 해줘 관세를 좀 낮춰줘라든지 품목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지면 외환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1,400원을 아마도 보호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1,400원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네네. 구두 개입이 되든지 아니면 실제 개입을 통해서 환율을 1,400원대에서 안정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지는데 앞으로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모두 이렇게 환율 약세를 유도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1,400원이 꼭 우리가 지켜야 될 환율대다라는 생각을 버릴 필요도 있지 않는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원화 약세는 1,400원이 아니라 조금 더 나올 가능성, 그보다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우리 경제를 보시는데 하나의 지표로 삼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환율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궁금한 경제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